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충무위키 407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서현성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효준입니다. 네, 팟캐스트의 축팬 유튜브 충무위키는 스포티파이 협박 네이버 오디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또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.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 함께합니다. 또 세계 최고의 VPN 노드 VPN과 함께합니다. 자, 그러면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. 네. 일단은 뭐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광주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광주가 이제 ACL 엘리트 8강 주말 사이에 좀 치렀는데요. 아쉽게도 이제 0대7로 좀 대패를 당했습니다. 그 소위 말해서 맞불을 놨잖아요. 네, 맞불을- 초반부터 뭐 물러서지 않더라고. 제가 중계도 했지만. 네, 맞불을 놓다 보니까 그 딱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선수진의 전력차 네. 때문에 이런 점수차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스탯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힐랄에게 압도적으로 좀 뒤졌던 광주였습니다. 확실히 잘하더라고요. 아, 그쵸. 특히 저는 미드필더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. 이제 후백 네베스도 있었고, 그다음에 사비치, 밀린코비치 사비치, 그리고 뭐 알도사리도 있고 음. 전방에 말콤 이런 선수들 다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 다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네. 뛰어난 선수들이기도 하고 피지컬도 좋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그 운동 능력 차이가 좀 맞아요. 보이더라고요. 뭐 진짜 속도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실점한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. 네.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음. 사실 처음에 저는 그 사비치 코너킥 득점 득점 나왔을 때부터 이게 조금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크게 패배를 했다 보니까 선수단이나 감독 입장에서도 살짝 조금은 이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. 뭐 일단은 그 사비치 코너킥이랑 그 다음에 광주 입장에서는 아산이 그 1대1 찬스 네. 그게 마무리가 안 된 게 좀 아쉽지 않았을까.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가고 동점이 되고 그랬으면은 좀 분위기가 확 좀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기점으로 광주 분위기가 쭉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미스도 나오고 뭐 힐랄이 너무 잘한 부분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쭉쭉쭉쭉 그 뒤로는 진짜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좀 밀렸습니다. 사실 제가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광주 선수 하나가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블로그 쓴 걸 봤는데 이번에 또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또 이게 말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느낀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그 블로그에서 제가 본 글귀 중에 생각나는 게 기본기가 원래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게 이제 어쨌든 기본기를 잘하면은 어쨌든 그런 세계 레벨과 붙어서도 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기본기만큼은 안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기본기도 다르다. 그 기본기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좋은 경험이 됐다고 하니까 또 광주 선수들 뭐 그리고 감독까지도 이정현 감독까지도 뭔가 이 경기를 그냥 단순히 발렸다 이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기를 토대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면 좋겠죠. 사실상 이 정도 체급의 팀이 우리나라 K리그와 뭔가 공식 경기에서 만나는 적은 거의 뭐 친선전 없잖아요. 해야죠 이건. 네,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가 한국 와서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기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라는 공식전. 네, 굉장히 좀 중요한 매치에서 우리나라 팀이 다른 이런 조금 되게 수준 높은 팀이랑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경험을 값진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클럽 월드컵이 정기적으로 열릴 거니까 아마 한국 팀도 한 팀 정도는 그쵸. 꾸준히 이제 참가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ACL도 뭐 꾸준히 열릴 거고 이제 8강 이상 가면 이렇게 서아시아 팀, 이제 중동 팀들과도 또 맞대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한국 클럽 팀들이 경기를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K리그 우승하자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 레벨에 도전할 수 있는 뭔가 한국 K리그도 추구할 수 있는 고점이 좀 더 높아졌다. 뭐 이렇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ACL 같은 게 요즘 돈도 많이 주니까 또 그런 자금을 통해서 뭔가 재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. 사실 우리가 동아시아 내에서는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. 네, 뭐 사실 여기 있는 이 알힐랄에 있는 선수 중에 뭐 사우디 선수가 해봤자 2명, 3명이잖아요. 선발 라인업에서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2명 있었죠. 힐랄이 그 센터백 선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윙어였던 살레만 루도사리 딱 그렇게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경기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보다 뭐 그건 아니에요.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
충분히 더 발전할 수 네. 있는 계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또 최근에 이겼기 때문에 그쵸.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와 별개로 진짜 사우디 팀이 세긴 세요. 지금 이제 ACL이 4강이 라인업이 확정이 되는데 그중 3팀이 사우디 팀입니다. 일단은 확실히 투자한 만큼 음. 값어치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. 사우디가 3팀 출전을 했는데 그 3팀이 모두 이제 4강에 진출한 그런 상황이죠. 그 3팀 모두 다 전력이 좀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 밑에 있는 팀들도 사실 전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한 5위, 5, 6위권까지는 사실 네. 이번 시즌은 또 4강 아니 8강부터 사우디에서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버프도 당연히 있을 그렇죠. 거예요. 어드밴티지도. 뭐 사실 여기 이 경기가 공식적으로는 중립 경기이긴 하지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힐랄 홈 경기, 아릴랄 홈 경기 그런 예를 들어서 느낌이었죠. 네. 아릴랄 대 광주를 서울에서 상암에서 했으면은 비슷한 느낌이었을 네,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광주 입장에서 불리한 것도 있었고. 네. 근데 뭐 어쨌든 이번 기회로 잘 배웠고 뭐 그리고 광주 입장에서는 이 비셀고베라는 일본의 강팀을 잡아내고 또 4강에 간 것만으로도 또 한국 축구 입장에서는 또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도 이제 다음 ACL 뭐 물론 이제 다음 ACL에 광주는 못 나오지만 또 다른 K리그 팀들도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넘어가세요. 이제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프닝 토크 다음 주제는 또 바르셀로나 얘기가 준비가 됐습니다. 바르셀로나가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코파 결승전 치렀고요. 우승했습니다. 일단은 연장까지 가는 쪽이 되게 접전인 승부였잖아요. 굉장히 접전이었죠. 네, 이거는 근데 사실 이 경기 내용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맞아요. 이슈가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경기 내용도 이제 3대2로 연장 끝에 바르셀로나가 좀 승리를 뭐 하게 되면서 뭐 경기 내용도 굉장히 이제 접전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뭐 좀 끝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뭐 리디거 뭐 벨링엄, 바스케스 뭐 이런 선수들 다 이제 퇴장 당하고 뭐 판정 상황에서도 되게 레알 선수들이 좀 격하게 그렇죠. 좀 반응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 발단에는 이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이 심판에 대한 좀 의문을 공식적으로 좀 제기를 하면서 이게 좀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저격 영상을 이제 막 주심이 오심한 거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심이 막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관이 있었는데 결국 주심이 나왔어요. 그냥 그 주심이 그렇죠. 그대로.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상 바꿔도 뭐하고 안 바꿔도 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보이콧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? 맞아요.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심판이 바뀌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라는 말도 있었죠. 근데 일단은 뭐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는 넘어갔는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사실 이날 주심의 판정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게 그렇죠. 레알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조금 더 격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미 이제 레알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당연히 이제 심판의 판정은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가 다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바르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경기 내용적으로 역전도 당하고 앞서가다가 좀 이런 어려운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이제 후반 막판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이어서 극복을 했다는 게 아마 챔피언스리그나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렇죠. 일단은 뭐 120분 넘게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일 것 같고 저는 이 바르셀로나 얘기보다 그 카르발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카르발이 이 경기에서 퇴장은 아니고 살짝 주심과의 언쟁으로 나갔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이 저번에 아스날이랑 챔피언스리그 할 때도 있었거든요. 바스케스가 그렇죠. 아니 카르발이요. 카르발? 네, 카르발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경기장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명단에 없었는데 분명히. 그냥 있었어? 선수들 뒤에 앉아 있는 거죠. 그 아예 명단제 선수들 뒤에 앉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르발이 계속해서 이런 경기장에 나와서 좀 트러블을 일으키더라고요. 저번에도 아스날이랑 할 때 막 하프타임 끝나고 들어오는데 사카랑 부딪히는 막 그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좀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선수 뛰는 선수도 아닌데 하는 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. 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리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장을 당했고 이제 심판한테 뭘 던져가지고 그렇죠.
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징계를 받을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다음 날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. 미안하다고. 뭐 올려야죠. 네. 네. 그래서 아마 이제 징계 받겠죠 이건. 그쵸. 물리적 행위를 가했으니까 무조건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뭐 몇 경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 지금 레알 입장에서는 만약에 징계가 뭐 여러 선수들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거 우승 경쟁의 또 비상이란 말일까 리그 우승. 일단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까지는 바르셀로나랑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지금 경기가 같은데 4점 차이거든요. 네. 또 근데 또 이제 맞대결이 있어요. 네, 엘 클라시코가 남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남은 바르셀로나보다 체력적으로는 조금은 네.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리그 후반 레이스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됐을 텐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집중력이 많이 깨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본인들의 갈 길이 급한데 약간 너무 외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좀 많은 것을 잃어버린 레알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뭐 이제 안첼로티가 시즌 끝나면 이제 팀 떠날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뒤이어서 많이 나왔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샤는 트래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고요. 이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만 따게 되면 이제 트래블의 위협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또 한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지 플레이는 또 트래블 경험이 있고 또 바르샤라는 팀 자체가 또 21세기만 들어서 2번의 트래블을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번에 돼서 3번의 트래블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아마 여자 팀도 트래블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아, 네, 맞아요. 거긴 뭐 압도적이죠. 네. 아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갔는데 여자 축구가 마침 또 공교롭게 상대팀이 아스날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맞아요. 네, 아스날이 이번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와 만나게 된다면 같은 매치업이요. 네, 남자 동시 같은 매치업이 될 수도 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 점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고요. 또 오프닝 토크가 좀 기니까 다음 주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FA컵 결승 대진이 완성됐다.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.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체스터 시티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. 네, 둘 다 아스톤 빌라랑 노팅엄을 꺾고 올라왔죠. 네. 두 팀 모두 일단 자기가 잘하던 거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. 딱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점유율 자체는 내줬지만 확실하게 빠른 속공을 살리면서 승리를 거뒀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았던 그 대형 있잖아요. 4-2-2 대형을 활용해서 리코 루이스 같은 자원들이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번 FA컵 결승전에 올릴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이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사실 토너먼트에서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에메리의 이 아스톤 빌라라는 상대가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닌데 물론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빌라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찬스를 좀 잘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토너먼트에서는 글라스너가 능력이 있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된 것 같네요. 빌라가 또 최근 기세가 좋았잖아요. 굉장히 맨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3-0이라는 스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글라스너가 확실히 이 토너먼트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맨시티도 좀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노팅엄을 그래도 좀 수월하게 잡아내면서 그래도 맨시티 결승에 대한 또 트로피에 대한 하나의 좀 희망을 살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팰리스 맨시티 확정이 됐으니까 또 시즌 아마 이제 끝난 뒤에 FA컵 결승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이 경기도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이 경기는 근데 되게 노팅엄이 너무 운이 없었어요. 그건 있어요. 이제 노팅엄이 그 FA컵 8강전에서 골대를 4번인가? 3-4번인가 맞췄고 그리고 XG적으로 보더라도 노팅엄이 1.68 그리고 맨시티가 1.37이 나왔거든요. 그렇죠. 네. 물론 이제 이걸 결정 짓는 게 강팀의 이제 요건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운이 없긴 했어요. 그렇죠.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막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맨시티가 이렇게 잘 올라오게 됐고 팰리스와 FA컵 결승 만나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오프닝 토크 넘어가세요. 바로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드VPN 광고 듣고 가시죠.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노드VPN 소개해드립니다. 노드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. 어떤 컨텐츠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죠. 특히 축구 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.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은 한국 플랫폼에서 중계되지 않는 해외 경기를 시청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때 노드VPN을 이용하면 지역 제한에 대한 불편함 없이 원하는 경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.
또한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어 중계 언제든지 또 시청을 할 수가 있죠. 놀랍도록 빠른 속도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노드 VPN과 함께 축구팬 생활을 즐겨보세요. 30일 이내로는 무료 환불도 가능하니까요. 부담 없이 즐겨보시고요. 저희 충무 위키와 함께 한다면은 엄청난 할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또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팟빵 또 더보기란에 보면 또 있습니다. 그 링크를 꼭 타고 가셔서 결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, 여기까지 노드 VPN이었습니다. 자, 그럼 1부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이제 1부에서는 리버풀 이제 우승 기념으로 이제 리버풀이 뭘 잘했는지 이번 경기 네. 그리고 이번 우승을 통해서 이제 어떤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는지 그래서 리버풀 우승에 관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리버풀이 직전 라운드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홈인데 5대1로 이겼습니다. 5대1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를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지만 사실상 확정이 된 지는 좀 오래됐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리그 우승 경쟁이 좀 빡셌잖아요. 엄청 빡셌죠. 뭐 맨시티나 아스날 같은 팀들이 굉장히 크게 경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번 시즌은 우승 경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역대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승점이 평균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우승했던 팀의 승점이 87.8점입니다. 그러고 이제 최근 2010년대 들어서 보면은 89.8점이에요. 근데 그리고 직전 세 시즌으로 나눠도 91점이거든요. 되게 높네요. 네,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경기 했는데 82점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.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본다면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뭐 독주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경쟁팀인 뭐 아스날이나 맨시티 같은 팀들이 좀 미끄러졌기 떨어졌다. 때문에 좀 리버풀은 원래 하던 대로 우승 페이스대로 가는데 나머지 팀들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요 토트넘과의 경기 얘기 잠깐 해보자면은 뭐 선제골을 의외로 또 리버풀이 먹히긴 했지만 그 뒤에 토트넘이 또 빠르게 무너져주면서 좀 네. 무난하게 리버풀이 홈에서 우승을 확정짓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세레머니도 하고 뭐 이렇게 살라가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게 어쨌든 좀 보기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 되게 뭐 축제 같은 네, 경기였잖아요. 맞아요. 처음에 좀 약간 토트넘이 이게 쟤를 뿌리나 했는데 이게 당연하게도 수비가 좀 빨리 무너지더라고요. 뭐 선수들도 좀 유로파를 대비하느라고 좀 많이 바꿔서 나온 것도 있긴 했고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일단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 우승하게 된 제가 핵심 키워드를 한 4개 정도 꼽아봤습니다.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이번 시즌 리버풀이 어떤 모습이 좋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흐라벤베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뭐 이제 뭐 메갈리스터랑 같이 중원이 굉장히 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메갈리스터 원래 잘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흐라벤베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그 이적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. 네, 이번에 이제 리버풀이 이번 여름 기준 이적 시장에서 딱 한 명 영입이 됐었죠. 키에사. 그렇죠. 근데 그나마도 키에사가 거의 못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했습니다. 원래 대부분 보통 새로운 감독 오면은 그 감독 픽 선수들 몇 명 영입해주면서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잖아요. 대체로 그렇죠. 대체로. 근데 이제 이번 아르네 슬롯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주신 키에사랑 이 다음 시즌에 합류하는 마마르다슈빌리를 맞다. 제외하면은 그냥 영입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, 특히 미드필더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. 이 미드필더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. 그러니까 아르네 슬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였는데 이때 흐라벤베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맥칼리스터와 함께 조언을 구성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흐라벤베르 메갈리스터라는 중원이 이제 처음에 이제 1라운드부터 등장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긴 했거든요.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. 그렇죠. 왜냐하면 흐라벤베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고 있는 스타일대로라면 뭐 폴 포그바 얘기도 많았잖아요. 되게 공격적인 미드필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볼터치 비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딱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좌측 메짤라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.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이었다는 얘기죠. 네,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의 터치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 6번 미드필더스러운 되게 중앙에서 공 잡고 상대의 서드까지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패스 시도나 패스 성공률, 클리어 인터셉트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이번 시즌에 조금 더
낮은 위치에서 네. 활약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패스 시도가 많아진 거는 아무래도 내려오다 보니까 공을 네. 더 많이 받는 부분이 될 거고 뭐 수비 스탯도 당연히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겠죠. 뭐 당연히 이제 흐라반베르가 더 수비적인 능력이 내는 게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. 특히 이번 시즌에 좀 수비적인 능력이 많이 발전하긴 네. 했어요. 되게 긴 다리를 활용해서 음. 클리어링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커팅도 잘 해줬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 한다면 공 운반 능력이잖아요. 드리블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특히 전반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이런 어찌 보면 독주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확실히 흐라반베르가 이렇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에는 증명이 좀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음표에서 올 시즌 확실히 느낌표로 바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슬롯이 이 흐라반베르라는 선수의 장점을 좀 잘 찾아주지 않았나 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후반기 들면서 살짝 그 지치고 그리고 분석이 된 부분이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흐라벤베르가 잘했다고 해서 이 살짝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그 미드필더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. 네, 영입을 해야 된다. 사실 이제 지금 시즌에도 물론 이제 엔도가 땜빵 서줄 때는 잘 서주긴 했지만 네. 사실 볼륨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긴 하거든요. 리버풀 중원이. 사실상 3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슬롯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사실상 4개예요. 엔도도 거의 센터백으로 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맥칼리스터, 서버슬라이 그리고 흐라벤베르의 커티스 존스까지 그냥 이 4명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슬롯이 1군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반기에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 어찌 됐든 영입이 무조건 필요한 건 사실이다. 그래서 또 누구를 어떻게 사야 될지도 또 리버풀이 또 시즌 끝나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. 네.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버질 반다이크와 코나테 이 코나테의 센터백 조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 현재 최소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뭐 1위가 이제 아스날이죠. 네, 32실점으로 경기보다 좀 적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1위를 할 만한 이제 스탯인데 네. 아스날 쪽의 스탯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조금 밀린 감이 있죠. 그렇죠. 뭐 버질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잘하니까. 네. 뭐 이건 이제 넘어가고. 네, 넘어가고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브라이마 코나테 이 선수의 활약일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늘 기준 토트넘 경기까지 기준 2323분을 뛰었어요. 많이 뛰네요. 이게 작년에는 1500분 뛰었거든요. 1571분. 이런 점을 비교해 본다면 부상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코나테가 이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. 라는 점을 가장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도 풀타임으로 이제 쭉 뛴 건 아니고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.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또 돌림 노래지만 여기도 조금 이제 세 번째 선수 확실한 그쵸. 뭔가 세 번째 선수는 이제 앞으로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해야 되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. 올해는 아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콴사가 조금 성장해서 이 세 번째 센터백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좀 믿었던 것 같은데 콴사가 어쨌든 안 됐죠 그게. 네, 안 됐다고 보는 쪽에 가까운 활약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코나테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더 리버풀에게 득이 됐던 부분은 우측 센터백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력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아놀드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었다. 이 코나테의 활약으로. 이 점이 가장 좀 리버풀에게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코나테가 피지컬 뭐 몸싸움도 당연히 좋고 뭐 스피드도 있는 선수고 공도 못 따르는 선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 리버풀의 전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진짜 거의 베스트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코나테까지 이제 이 조합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어떻게 계속 남은 시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조합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. 그러니까 사실 코나테가 또 유리 몸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번 시즌 좀더 많이 뛴다 이거지. 예. 이번 시즌 정도만 뛰어준다면 충분히 그 유리몸 사이트는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더 관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도 네. 슬롯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세 번째로 가보죠. 네,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아르네 슬롯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아르네 슬롯이 굉장히 좀 세부적인 위치를 잘 조정해주고 맞아요. 선수들 멘탈 관리나 뭐 체력 관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장기 집권 감독이었던 클롭이 떠났잖아요. 클롭이 떠난 이후에 곧바로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심지어 영입도 거의 없었고 이 클롭이 이 스쿼드로 직전에 3등을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새로운 감독이 와서 영입도 없이 1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게 큰 성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슬롯이 온 다음에 가장 컸던 변화가 일단 템포가 좀 낮아졌다. 네.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더 빌드업에 있어서 좀 디테일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확실히 이 두 부 그냥 전술적인 이 경기 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장 밖이나 선수 전체적인 이제 팀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로테이션 이런 거 포함이겠죠. 그런 거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제 초년 차이는 또 선수들이랑 알아가는 단계라서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빠르게 적응한 거 보면 이 사람 자체가 좀 확실히 리더십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 그렇죠. 자체가 네.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게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후반전 한 5, 60분 되면은 리버풀이 서서히 라인을 내춥니다. 네. 그러면서 좀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에게는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굉장히 좀 초반에는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면서 특히 뭐 코나테나 이런 네. 인저리 프론 선수들이 이번 시즌 들어서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부상이 좀 줄어들었어요.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효과를 본 것 같고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살라의 역할이 좀 바뀐 부분도 있었고 앞서 언급했던 코나테나 흐르벤베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슬롯이 선택하면서 이 슬롯의 기대에 부응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슬롯이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밑바탕을 해줬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슬롯이 확실히 이제 매력적인 모습을 시즌 딱 첫 시즌 만에 딱 보여주게 됐고 이러면은 또 사실 요즘은 선수들이 이적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. 이러면 이제 선수들을 리크루팅 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슬롯이 전화했다 아니면 네. 슬롯이 어떻게 설득을 했다 이게 또 선수들한테 더 영향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음 시즌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확실히 슬롯이 이 클럽 다음으로 좀 뭔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뭔가 토대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챔피언스 리그의 모습이겠죠. 그렇죠. 그거를 언급한 부분도 자체가 사실은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전에 사우샘프튼과의 네. 경기가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 경기에서 근데 사실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라인업을 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이 끝에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냐에 대한 비판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굉장히 좀 출전 시간을 적절히 잘 분배하면서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 포인트로 가볼 텐데 마지막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살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최근 들어서 활약이 조금은 저조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라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8골과 18개의 골입니다. 이거 46개죠 이제. 그렇죠. 이제 거의 30, 20을 눈앞에 뒀는데 뭐 아마 하겠죠. 아무래도 남은 4경기는 이 선수들이 살라 몰아주기를 하지 않을까. 이번에 후반전에도 거의 몰아주던데요. 억지로 막 주고 누네즈. 사실 뭐 이제 스코어 차가 좀 벌어지면 선수들이 마치 그 노리치 대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그 공 몰아주듯이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리버풀이 경기가 있는데 뭐 당연히 뭐 FA컵도 없고 챔스도 없으니까 아마 이 살라의 기록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리버풀 경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래서 이 살라의 역할이 이번 시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 이번 시즌 살라가 조금은 더 측면 지향적으로 뛰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좀 이제 인사이드 포워드처럼 좀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. 네, 공을 받을 때 그냥 안으로 들어오면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터치라인을 밟으면서 가는 경우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수비에게 있어서 좀 이지선다를 요구를 한 거죠. 살라를 향해서 끌려 나오면은 살라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대 같은 팀 선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드리블링 돌파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를 공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리버풀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. 특히 이번 시즌 리버풀이 80골이나 넣었잖아요. 이 80골 중에 살라가 46골을 관여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살라가 관여한 그러니까 기점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에서. 뭐 그런 건 더 많겠죠. 근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5, 60골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리버풀에게 있어서 살라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꼭 이제 선수들의 포지션을 설정을 해줄 때 꼭 측면으로 간다고 포인트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간다고 포인트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상황과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또 슬롯 감독이 잘 찾아낸 거죠.
그래서 진짜 이번 시즌 이제 리버풀 리그에서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됐고 이게 리버풀이 뭐 클럽 때도 한번 우승을 했지만 그때는 또 코로나 때였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 셀레브레이션이나 이런 걸 정말 마음껏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또 경기 끝난 거의 모습들도 그렇고 뭐 다시 다 같이 이제 뭐 You Will Never Walk Alone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나 뭐 같이 선수들이랑 팬들이랑 즐기는 모습이나 앞으로 또 이제 뭐 카포레이드나 이런 걸 하면은 더 이제 리버풀 팬들이 약간 뽕이 차오르는 장면이 앞으로 더 많이 남지 않았을까. 또 이제 당장 또 트로피도 들 거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안필드라는 특히 안필드가 어떻게 보면은 관중들과의 그 소통이 있어서 네. 굉장히 좀 친화적인 경기장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 팬들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갈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우승을 통해서 리버풀 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네. 갈증을 시원하게 날리지 않았나라고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.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면서 또 써낸 기록들도 좀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아르네 슬롯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최초의 네덜란드 감독이 되었습니다. 그 최초인가요? 뭐 바날도 있었고 아니면 뭐 쿠만도 있었고 뭐 네덜란드 좋은 감독들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아르네 슬롯이 최초의 네덜란드 감독으로서 네.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다 하고요. 그리고 부임 첫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부임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5번째 감독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5번이나 있긴 해네요. 그렇죠. 네, 이런 기록들도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기록이 한 3개 정도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한 감독 중에서 4번째로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다. 또 슬롯도 젊은 감독이죠. 40대니까. 지금 슬롯이 46살 222일이거든요. 우승일 기준으로. 근데 1위를 기록한 감독이 조세 무리뉴. 가장 젊은 감독이죠. 네, 42살에 한 번 했고 그 다음 시즌에 또 우승해서 43살. 그리고 3등이 케니 달글리시입니다. 네. 이번에 케니 달글리시가 또 오기도 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슬롯이 4위를 차지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가 있는 리그에서 우승을 기록했던 4번째 감독. 사실 과르디올라가 워낙 뭐 5연패도 하고 막 그렇죠. 리그를 사실 좀 지배를 했었는데 네. 그래도 이 틈 바구니에서 또 우승을 한 사람들은 또 더 이름이 남겠죠? 네, 펩이 감독 커리어를 시작하고 이번 시즌이 16번째 시즌인데 그 중에서 12번의 리그 타이틀을 와, 진짜 개 많네 진짜. 그렇죠. 이 사람은 진짜 우승을 안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. 그래서 보시면은 2011-12 시즌에 또 무리뉴입니다. 레알 마드리드의 네. 무리뉴가 이 펩 과르디올라의 첫 리그 타이틀을 뺏었고 그 이후에는 2016-17 시즌에 첼시에서의 안토니오 콘테 네. 그리고 그 앞서 언급했던 리버풀의 위리겐 클롭이 2019-20 시즌에 타이틀을 가져왔고 그 다음이 이제 아르네 슬롯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뚫어낸 게 정말 대단하다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과르디올라가 대단하다. 그쵸. 이렇게 가야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 리버풀의 기록은 아니고 좀 재밌는 기록인데 네. 만약에 지금 아르네 슬롯이 우승을 했고 이 나폴리의 안토니오 콘테가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 4대 리그가 모두 부임 첫 시즌을 기록하고 있는 감독이 우승을 한다. 이제 리버풀이 아르네 슬롯이 됐고 라리가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. 한지 플릭도 이번 시즌 첫 시즌이고 바이른 뮌헨의 뱅상 콤파니도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. 바이른 뮌헨 역시도 뱅상 콤파니가 첫 시즌이고 나폴리가 그나마 지금 인테르랑 가장 경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일단 나폴리가 3점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게 나온다면 또 기록을 해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찾아보겠죠. 네. 그래서 이런 것도 신기한 기록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버풀의 약간 이번 시즌은 거의 이제 의미 없으니까 사라 기록 같은 거 빼고는 네. 다음 시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와야 될 것인가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내보내야 될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아놀드의 거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직 결정은 안 됐죠? 그쵸. 네. 뭐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뭐 근데 모르겠어요. 네. 사실. 사실 뭐 지금 경기 때 보면은 뭐 경기도 열심히 뛰었고 네. 뭐 그리고 셀레브레이션도 같이 재밌게 했고 우승 셀레브레이션도 뭐 아마 그런 분위기로 일단 시즌 끝날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진짜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. 근데 또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. 그쵸. 그럼에도 일단 리버풀이 급한 부분은 저는 센터백 내지 레프트백이 될 것 같거든요. 네. 어찌 됐든 간에 앤드류 로버슨이 많이 좀 노쇠화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일단 있잖아요. 아놀드가 혹시 나간다 하더라도 브래들리가 있기 때문에. 로버트슨을 근데 라이트백도 만약에 아놀드가 나간다면 영입을 해야 되긴 하겠죠. 하긴 해야죠. 네. 근데 이제 뭐 프라이머리까지는 아니고 네.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저희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미드필더도 하나는
이제 볼륨적인 부분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네.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앞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4명이에요 지금. 네. 메갈리스터, 소보슬라이, 커티스 존스, 흐라벤베르까지. 뭐 하비 엘리엇이나 엔도와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슬롯이 선호하는 선수는 네.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엘리엇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좀 나가지 않을까, 다른 기회를 찾아서. 네. 뭐 임대가 됐든 네. 이적이 됐든 나갈 것 같고 엔도도 방출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. 네. 뭐 그리고 사실 선발 라인업에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수니까. 네. 뭐 그런 부분도 있고. 뭐 그리고 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여기는 스트라이커가 일단 좀 강한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. 일단 시즌 중반에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이 제로톱 소위 말하는 제로톱 최전방에 서면서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내려앉은 상대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제공권 그리고 힘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이스 디아스의 최전방 기용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 디에고 조타나 다르윈 누네스를 대체할 만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누네스가 이런 힘 싸움이나 이런 걸 기대를 했지만 네. 지금은 판명이 났잖아요. 이게 안 된다는 게. 이번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밖에 못 넣었어요. 진짜 적네요. 작년에는 그래도 11골 넣었거든요.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다르윈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누네스도 뭐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확실히 여기는 우승을 하긴 했지만 수비, 미드필더, 공격수 다 좀 보강한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안주하기보다는 확실히 좀 과감한 투자가 여기도 리버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. 영입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또 명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우승했으니까 다음 시즌 목표는 뭐 어떻게 보면 트래블이겠죠. 크게 잡아서 무조건 트래블이겠죠. 네. 리버풀은. 리버풀 역사에서는 또 트래블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확실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또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. 2부에서 저희가 또 마테우스 쿠냐, 뭐 김민재 이런 거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